보피의 손을 잡아요. 보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보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오늘은 5월 셋째 주 월요일 성년의 날입니다. 성년의 날은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며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해 지정된 기념일인데요. 성년식에 관해서는 사만시대 마한에서 소년들의 등에다 상처를 내서 줄을 깨고 통나무를 끌면서 그들이 훈련받을 집을 지었다. 신라시대 중국의 제도를 본받아 관복을 입었다라는 등의 기록이 있어요. 네. 하지만 문헌상 확실히 나타난 건 고려 광종 16년에 태자주에게 어른 평상복인 배자를 입힌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성년의 날은 지난 1975년에 청소년의 날에 맞춰서 5월 6일로 제정됐었는데요. 이후 1985년부터는 5월 셋째 주 월요일로 바뀌었고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날 기준 나이는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변경됐습니다. 성년의 나이에 대한 정의는 국가마다 다른데 유럽의 경우에는 성년 연령을 독일과 프랑스는 21세, 네덜란드는 23세예요. 아시아에선 대부분 만 20세를 성년으로 합니다. 네, 성년이 되면 선거법상 투표권뿐 아니라 사법상 완전한 행위 능력자가 돼서 신용카드 가입이나 휴대폰 가입 등이 자유롭게 되고 친권자의 동의 없이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 성년을 맞이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진정한 어른으로 거듭나시길 바랄게요. 그럼 5월 16일 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목희입니다. 네, 성년의 날 행사 같은 생각이 나네요. 멘트를 하다 보니까. 네, 행사를 했어요? 네, 옛날에 학교에서도 행사를 하고 그래서 성년 되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가지고 네. 공연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어떤 공연이요? 뭐 유명 가수들 나와가지고 진짜? 성년의 날 축하합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랬어요? 콘서트 갔던 네네. 기억이 나네요. 저도 네. 고등학교 때 미리 처음 하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저희 네.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때 네. 고3 학생들 대상으로. 그래서 한복 입고 무슨 뭐랄까 그 성인 선서문? 네네. 우리는 올바른 신체를 가진 건강한 성인으로서 막 이런 거 네. 비슷한 거 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행사가 있었어요. 네네. 요즘은 어떻게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이 성년의 날인데 오키 씨는 성년을 맞이하는 사람에게 주는 3가지 선물이 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장미꽃, 향수, 그리고 마지막은 키스.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나요? 제가 이제 마음적으로 성년이 아닌가 보죠. 그렇군요. 되게 착한 척하고 네. 어린 척하는데 순수한 척. 그런 거 정치자들이 안 믿고요.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한 네네. 이 선물들. 이 장미는 열정과 사랑이 지속되라는 의미로 주고요. 네. 향수는 아름다운 향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기억돼서 좋은 영향을 끼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키스는 성년이 돼서 책임감 있는 사랑을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다 이런 의미들이 있었군요. 그냥 저는 뭐 준다니까 좋다고 받았지 이런 의미는 받은 적이 있군요. 네네. 장미꽃 받았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축하하니까 주나 보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의미들이 다 하나씩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의미만큼이나 성년의 날을 굉장히 알차게 보내야 되겠죠? 네네. 그냥 이제 나는 마음껏 술 마실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하시지 마시고 네. 그 성년이 가지는 의미와 책임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요. 그럼 그런 의미로 성년의 날 아주
활기차고 유쾌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내 손을 잡아요를 들어야겠죠? 네. 그럼 오늘의 코너들 소개해야겠죠? 네. 극심한 취업난에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많은데요. 해외 취업 혼자서 준비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톡톡에서는 해외 취업 지원에 대해 알아봅니다.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가장 무서운 병, 치매. 치매 두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권순철의 노하우에서는 치매 예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네, 홍옥희의 그림 읽어주는 여자에서는 안토니 반다이크의 초상화 작품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고요. 이국제의 정보톡톡에서는 전자레인지 절대 금지 리스트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그쪽으로 메시지 주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핀테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결제, 송금, 은행 업무 등 우리는 예전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예금, 보험, 펀드,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죠. 핀테크, 이제 생활입니다. 금융개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취업하기 정말 힘들다. 요즘 정말 취업난이 진짜 심한 것 같아. 오키 넌 이번에 해외로 취업된다며? 진짜 대단하다. 해외 취업 준비를 어떻게 했어? 해외 취업 준비 혼자서 하는 건 좀 힘들잖아. 나는 K-무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 좀 받았어. 뭐? K-무브 프로그램? K-무브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야. 해외로 취업이 되더라도 외국에서의 생활비나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해외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던데. 그치. 그런데 K-무브 프로그램에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제도가 있는데 이 현지 정착을 돕기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우와, K-무브 프로그램으로 나도 해외 취업에 도전해볼까? 그래, K-무브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해외 취업에 꼭 성공하자. 네, 항상 꽁트를 하게 되면은 뭐 그렇죠 뭐 이건 저의 역량 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오글거려요 너무. 자, 요즘 국내에서의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해외 취업으로 눈을 돌리는 청년들이 좀 많다고 하죠.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지난해 K-무브스쿨과 해외 취업 알선 등을 통해서 2,903명이 해외 취업에 성공했는데요. 이는 2014년 1,679명보다 72.9% 증가한 거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단순한 궁금증이 들죠. 과연 어떤 나라로 취업을 할까? 네, 그죠.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K-무브 사업을 통해 취업한 한국인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 5,525명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어 일본과 호주, 캐나다, 미국의 순이었습니다. 전체 합계는 중국과 호주 등이 많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취업자가 늘고 있다고 해요. 지난해 전체 해외 취업자 가운데 미국으로 간 사람이 가장 많이 집계됐고 두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네, 해외 취업 지원 사업인 K-무브의 성과가 점차 좀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네. 정확히 K-무브란 뭔지 이제 궁금하겠죠? K-무브는 정부와 민간기관이 협력해서 청년들이 해외 진출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K-무브 사업으로는 해외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월드잡 플러스와 해외 취업 선배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K-무브 멘토링,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 해외 취업의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K-무브 센터, 학교 혹은 협력기관이 학생들의 해외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K-무브 스쿨이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위해 교육에서부터 구인 정보와
안내, 장려금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죠? 네, 우선 K-무브스쿨은 해외 취업 희망 청년에게 구인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연수 과정을 통해서 역량과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료 후에는 해외 취업을 지원하는데요. 취업 이후에는 사후 관리까지 이루어진다고 해요. K-무브스쿨은 청년의 열정이 필요하거나 신흥시장 개척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데요. 사전에 확보한 양질의 취업처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실시하는 일자리 확보형과 자격이나 훈련 과정을 이수 후에 취업과 연계해주는 자격 취득 과정 이수형, 도제 제도를 통해 실무 경력을 축적하는 도제 제도 연계형, 구직자가 원하는 글로벌 커리어나 교육 과정을 설계해서 지원하는 구직자 직접 지원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외우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형태의 운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올해는 또 어떻게 운영이 좀 될지 궁금한데요.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K-무브스쿨을 취업 성과가 높은 6개월에서 12개월의 장기 과정 중심으로 개편했는데요. 장기 과정을 단기 과정보다 더 확대했고요. 국가별로는 일본, 호주, 미국의 순으로 개설됐고 이 밖에도 중남미나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체코 등 대륙별로 다양한 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는 인력 수요가 높은 일본 IT 과정을 비롯해서 싱가포르 호텔 정규직 취업 연수 과정과 중국의 비즈니스 중간 관리자 연수 과정, 미국 산업 그래픽 양성 과정 등 다양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 K-무브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참여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K-무브스쿨 연수생 참가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미취업자로 해외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는 구직자로 대학 과정은 해당 학교의 졸업자 또는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경우에 가능하고요. 연수생 모집 일정이나 연수 기간은 과정별로 운영되는데 해외 취업 통합 정보망 사이트인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올해는 청해진 대학 사업도 실시한다고 하는데 청해진 하면은 생각나는 인물이 있기도 하고, 그죠? 장보고인가요? 그렇죠. 네. 자, 어떤 사업인지 장보고를 기리는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해진 대학 사업은 대학 저학년 때부터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거점 대학을 선정해서 돕는 중장기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K-무브스쿨에서 특화한 사업인데요. 청해진 대학 사업에 응모한 전국 33개 대학 중 심사를 거쳐 정보, 기술이나 의료, 금융 등 전문 직종 중심으로 6개 대학교를 운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대학에 앞장서서 학생들의 해외 취업을 돕게 되는 거예요. 네. 자, 앞으로 청해진 대학 사업의 성과도 기대가 되네요. 네. 자, 그런데 사실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현지에서 살아갈 때 생활이나 이 드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비. 이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아까 꽁트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이 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성공적으로 해외 취업을 하고 현지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해외 취업에 성공했을 때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부모나 본인, 배우자의 합산 소득이 8분위 이하로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사전 구직 등록 후에 2015년 10월 8일 이후 취업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지원금은 우대 국가에서 취업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되고 그 외 국가에서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K-무브스쿨과 해외 취업 성공 장려금까지 모두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서는 해외 취업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는 해외 진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각 기관이나 부처의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해외 취업과 인턴, 봉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우리나라의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해외 업체와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연결해주고 있는데요. 구직자는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에 이력서를 등록하면 본인에게 맞는 구인 회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는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 서비스가 더욱 확대된다고요? 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월드잡 플러스의 정보 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청년 친화적으로 사이트 디자인을 변경하고 정보 콘텐츠를 보강하고 있는데요.
최근 신설한 국가별 취업 돋보기라는 메뉴에서는 특정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그 나라의 구인, 연수 정보부터 각종 설명회 일정이나 멘토링, 현지 생활 정보, 취업 전략, 성공 수기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고요. 하반기에는 해외 취업 유망 4개 국가인 미국,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의 취업 정보를 망라한 가이드북을 제작해서 월드잡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달부터는 글로벌 비자 대행사인 바스코의 한국 법인 바스코 코리아와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해서 전문적인 취업 비자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요. 모바일 앱 월드잡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해외 취업 후에 사후 관리도 이루어진다는데 해외 취업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K-무브 센터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K-무브 센터는 해외 현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취업과 창업 현장 지원,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등으로 해외 취업 청년들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소를 시작으로 현재에는 미국과 캐나다, 독일, 두바이,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 11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취업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많은 청년들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고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집안에 강도가 들어 끔찍한 경험을 한 A씨. 그때의 충격으로 밤마다 악몽을 꾸고 대인 기피,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습니다. 피해 발생 후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충격과 공포, 심리적인 고통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에서는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치유 전문기관인 스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범죄 피해 전문 심리치유기관으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울 수 있도록 장기적인 심리치료는 물론 법률 지원 및 임시 거처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일센터 이용 방법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검찰청, 경찰서에 지원 의뢰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2010년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인천 등 총 6개 지역에 설치된 스마일센터는 2019년까지 전국 18개 주요 지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입니다. 범죄 피해자가 겪는 아픔은 우리 사회가 함께 돕고 치유해 나가야 할 상처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KTV 포피 채널 내 손을 잡아요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시간은 권순철의 노하우입니다. 최근에 치매에 걸린 변호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방영됐어요. 주말 드라마나 일일 드라마에서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종종 등장하기도 하고요. 네, 그만큼 치매가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닌 내 가족 또는 내가 겪을 수도 있는 병인 거죠. 요즘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병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중요한데요. 혹시 치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세요? 아, 그 치매, 그냥 치매 다 같은 치매 아닌가요? 네, 치매는 후천적으로 기억력이나 시공간 능력, 언어 능력, 집중력, 실행 능력 등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서서히 치매가 되는 퇴행성 뇌질환에
알츠하이머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레비소비병이 있고요. 그리고 전측두엽 치매, 피질하 혈관성 치매, 파킨슨이 있고요. 이게 이제 뇌가 이제 노화됐을 때 나타나는 치매가 되겠어요. 갑자기 치매가 되는 비퇴행성 뇌질환은 뇌졸중이나 뇌출혈 이후 치매, 두부외상 후 치매, 감염성 질환으로 인한 치매, 신체 질병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이 치매의 증상은 뇌 손상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 손상 부위가 어딨냐에 따라 증상도 다르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아, 그냥 다 기억 잃는 거 아닌가요? 증상이 또 따로 있나요? 네, 치매 종류별로 초기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최근 대화나 사건 일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점차 증가한다면 알츠하이머병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초기에 최근 기억을 저장하는 뇌 해마가 손상되기 때문에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는 것이 특징이고, 옛날 일은 그 수년 후까지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해요. 몇십 년 전 일까지도 기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최근 일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병이 바로 이 알츠하이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힌트를 주지 않으면 기억하지 못하는 건망증이 증가하고 활동이 저하돼서 굼뜨거나 우울증 증세가 반복된다면 피질하 혈관성 치매의 초기 증상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되고 자기중심적 사고와 감정 기복 등의 성격 변화가 생긴다면 전두엽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치매에 걸리게 되면 말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어 표현 수준이 저하되면서 서툴어지면요, 전두엽 치매 언어형 초기 증상과 유사하고요. 혼잣말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뜻을 알아듣지 못해서 대화가 어려워지고 기억력 저하로 착각하는 일이 늘어난다면 측두엽 치매 초기 증세를 의심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치매에 걸리게 되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변화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환각이나 수면 이상 행동, 망상, 우울증 등 정신 이상 행동 증상을 보인다면 레비소체 치매의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 있고요. 부분 자세나 종종거림, 손떨림이나 몸이 뻣뻣한 운동 증상을 보인다면 다들 아시는 파킨슨병 치매의 초기 증상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팔다리 마비 증상이나 발음 이상, 두통, 쓰러짐 등 다양한 뇌졸중 증상을 보이면 초기 뇌혈관 출현이나 뇌혈관 경색으로 인한 혈관성 치매 초기 증상을 의심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특히 이 치매 증상과 건망증이 너무 헷갈려요. 건망증이 심해지면 이게 혹시 치매일까 하는 걱정이 들거든요. 자꾸 뭔가를 잊어버리는 증상은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치매로 일어나는 기억력 상실과 건망증은 분명히 달라요. 건망증은 자신이 어떤 기억을 잊어버리는 건지를 잘 알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억력이 사라졌음을 알지 못한다고 해요. 치매는 과거에 자신이 경험했던 일에 대한 기억을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잊는 것이고요. 건망증은 기억력 감퇴 외에도 별다른 증상이 동반되지 않지만 이 치매는 사소한 일에도 화내는 일이 잦아지는 등 성격이나 기분의 변화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혹시 치매일까? 이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치매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치매 자가 진단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신이 몇 개에 해당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아무리 젊다고 해서 오키 씨 이거 체크 안 하면 안 된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해볼게요. 네, 자, 오늘이 몇 월이고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른다. 자기가 놔둔 물건을 찾지 못한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한다. 약속을 하고서 잊어버린다. 물건을 가지러 갔다가 잊어버리고 그냥 온다. 물건이나 사람의 이름을 대기가 힘들어 머뭇거린다. 대화 중 내용이 이해되지 않으나서 반복해서 물어본다.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예전에 비해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
뭐 거스름돈 뭐 이런 거 받을 때 있잖아요. 계산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돼 있고, 예전에 비해 성격이 변했다. 예전에 잘 다루던 기구 있지 않습니까? 세탁기, 전기밥솥 등의 사용이 서툴러졌다. 예전에 비해 방이나 집안의 정리정돈을 하지 못한다. 상황에 맞게 스스로 옷을 선택해 입지 못한다. 혼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목적지에 가기 힘들다. 내복이나 옷이 더러워져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한다. 15개 항목 중에서 8개 이상 해당되면 경도인지장애 증상일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반드시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네, 저는 뭐 딱히 따로 체크한 건 없었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 방은 원래 더러우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치매 종류별로 초기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치매 위험이 없더라도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평소 이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법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가지고요. 먼저 숫자 퍼즐 게임이나 가로 세로 낱말 맞추기 등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면 알츠하이머병 위험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명상하는 습관도 치매 예방에 좋은데요.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2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명상을 하도록 한 결과 인지 테스트에서 훨씬 나은 성적을 거뒀다고 해요. 명상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감정과 기분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치매 예방에 좋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네, 맞아요. 전문가들은 가족이나 친구와의 모임, 취미를 함께하는 동호회 등에 참여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야말로 치매를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비타민 D가 알츠하이머병을 막는 데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비타민 D는 햇볕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어요. 나가시라는 말씀이에요. 나가서 사람 많이 그렇죠. 만나고. 네, 그럼 평소 이 숙면을 잘 취하는 것도 치매를 예방할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뭐 치매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게 결국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네. 치매 예방을 위해 평소에 잘 챙겨 먹으면 좋은 식품들은 뭐가 있을까요? 치매 예방으로 가장 많이 추천되는 식품은 생선이에요.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춘다고 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의 3가지 형태 중에서 이 DHA가 있습니다. 네, 머리 좋아질 때 먹는 네네네. 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이죠. DHA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는데, 고등어나 꽁치, 연어, 송어, 정어리 등 등푸른 생선에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돼 있어요. 네. 비린내는 많이 나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채소들도 도움이 되겠죠? 그럼요. 채소는 비린내가 안 나잖아요. 네. 특히 케일과 시금치는 인지력 감소를 막아주고 노화 예방에 좋은데요. 이 채소들은 엽산과 비타민 B6가 많아서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연구에서 쥐를 상대로 실험한 결과 폴리페놀이 학습력과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올리브 오일에는 이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요.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은 등푸른 생선과 케일, 시금치, 올리브 오일, 커피까지 소개해드렸는데요. 평소 치매 예방에 좋은 식품을 챙겨 먹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한 만큼 정기 검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손을 잡아요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 방송에 참여해보고 싶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다, 모두 좋습니다. 페이스북에서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를 검색하면 저희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메시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포피 채널을 검색하면 블로그를 통해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고요.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친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들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창업을 꿈꾸는 분들, 스타트업을 시작하시는 분들, 그 사업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이런 창업 지원 공간이고, 저희가 이제 멘토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시장에서 지속 성장 가능한지 저희가 가이드 해드리고, 실전 창업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고요. 또는 개발자 대회, 경진 대회, 투자자의 만남, 이런 네트워킹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에너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신 분들 드림엔트로 오십시오. 저희가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그림 읽어주는 여자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화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안토니 반 다이크의 초상화 작품들을 살펴봅니다. 오늘과 내일은 초상화로 특히 유명해진 화가들을 각각 소개하려고 해요. 같은 초상화라도 화가에 따라 저마다 개성이 있고 특징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초상화를 어떻게 그렸길래 초상화의 대가가 될 수 있었나 얘기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네, 얼굴 그림을 초상화라고 하죠. 네네. 초상화는 실제 얼굴이랑 그림이랑 똑같이 그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얼굴 그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단어를. 그렇죠. 아무래도 얼굴 그림이라면. 그런데 과연 그렇게 단순할까요? 그거는 기본이고 기본. 네, 그거를 넘어서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는 초상화 화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기본이니까 기본이면 이건 사진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본에서 뭔가 예술성을 찾아야 그림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죠. 아, 네. 명화가 되는 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오늘은 그 특별함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먼저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플랑드르 화가 안토니 반 다이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플랑드르는 벨기에 서부를 중심으로 네덜란드와 프랑스에까지 걸쳐있는 지방을 말하는데요. 주로 이 벨기에 지방에 걸쳐있는 지방을 말해요. 이 플랑드르 지방에도 훌륭한 화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동안 우리 코너에서 소개했던 화가들 중에는 렘브란트, 브리헐, 베르메르, 그리고 루벤스 등이 있었는데요. 아, 뭐 최근에 했던 작품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반다이크와 루벤스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다이크의 삶과 루벤스와의 관계, 그리고 그의 작품 특징에 관해 말해드릴게요. 아, 할 이야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얼른 시작하죠. 네. 먼저 생애부터 들어봐야겠죠. 네, 반다이크는 1599년에 플랑드르 지방의 안트베르펜에서 부유한 직물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어머니는 술을 놓아서 역사화를 만들 정도로 손재주가 뛰어났는데요. 그에게 그림의 기초를 가르쳐주고는 반다이크가 8살이 되던 해에 이르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하. 아버지는 원래 그에게 사업을 가르치려고 했었는데요. 반다이크가 그림의 재능을 보이자 10살이 되던 해에 핸드릭 판 발렌에게 보내서 그의 도제가 되게 합니다. 예, 옛날에는 미술 학교라는 개념이 없었고 화가의 도제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제자죠. 네. 예, 그래서 그림을 배워왔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반다이크의 스승 발레는 티치아노, 베로네제 같은 베네치아 화가들의 회화 방식을 추구했어요. 베네치아 회화는 굉장히 화려한 색감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그런 스승 아래에서 반다이크도 자연스럽게 베네치아 화풍을 습득했고 이런 취향은 평생토록 이어집니다. 그런데 반다이크는 그냥 재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신동급이었어요. 왜냐하면 16살의 나이에 이미 독립된 자신만의 작업실을 꾸리고 도제 신분을 넘어서 마스터가 돼서 이야. 2명의 조수까지 고용을 합니다. 신동. 네. 16살 때, 순철 씨는 16살 때 뭐 하셨죠? 오비베어스를 응원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부산인데. 아, 네. 그때는 오비였어요. 오비가 제가 그 중학교 1학년 때 우승하고 2년간 헤매가지고 야구 볼 맛이 안 났었던.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받았나요? 네, 그렇죠.
왜 우리 팀은 또 지지? 그죠. 아무래도 그 나이 때는 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는 그냥 평범한 중학생이었고 중2병이 아니었을까? 중삼병. 중삼병이었고 아무튼 이 반다이크는 천재 중에 천재니까 이렇게 이른 나이에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작업실을 만들었겠죠. 네. 가끔 이 천재로 사는 삶이 어떨까 이런 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천재로 사는 거 굉장히 귀찮아하고 노력하기 싫고 내 재능을 믿고 싶고 나는 뭐 그냥 손 대면 다 뭐 그림이 좋아질 거야. 뭐 대충 해도 다 되는데 뭐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 같긴 하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반다이크와 루벤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 했었죠. 네. 이제 말해드릴게요. 네네. 반다이크는 바로 루벤스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작업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진정한 화가가 된 지 3년 후에 반다이크는 플랑드르의 최고 인기 화가이자 거장인 피터 파울 루벤스의 일을 돕게 됐어요. 루벤스는 예전에 렘브란트와 라이벌 화가라고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에 루벤스는 진짜 뛰어난 화가였고 그만큼 정말 인기가 치솟았기 때문에 물깔. 네. 그 전 유럽에서 쏟아지는 그림 주문을 혼자서 다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작업실에 수많은 조수와 제자들을 두고 마치 공장처럼 분업하면서 체계적으로 작품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루벤스는 무려 1600점이 넘는 작품들을 남길 수가 있었어요. 1600점 남기려면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나요? 네. 일단 그 루벤스만의 체계적인 방식은요. 루벤스가 먼저 구상을 하고 밑그림을 그리면 그리고 색과 명암을 지정하면 제자들이 그 위에 유화 작업을 하고요. 마지막에 루벤스가 마무리를 하고 손을 보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반다이크의 담당은 인물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만큼 얼굴 표현을 진짜 잘한다는 거죠. 또 반다이크는 루벤스의 작품과 반다이크의 작품을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루벤스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벤스는 그를 두고 내 제자 중에 최고라고 지인에게 소개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반다이크 하면 초상화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루벤스의 뛰어난 조수이자 제자였던 것으로도 유명하죠. 네, 그렇군요. 루벤스도 그 초상화로서의 반다이크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얼굴 부분을 맡길 정도였다면 뭐 인정을 완전히 했다는 얘기예요. 네, 얼굴 정말 표현을 잘한다. 그러니까 초상화니까. 네. 루벤스의 제자로 명성을 더욱 공고히 쌓아올린 반다이크는 1621년에 6년 동안이나 이탈리아 여행길에 오르면서 이탈리아의 예술 작품과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노하우로 발전시켰는데요. 로마의 화가들은 그에게 신사화가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해요. 신사화가, 명품화가. 신사라는 말은 굉장히 점잖은, 그쵸. 옷도 잘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쵸. 왜 붙여줬나요, 이 별명이? 네, 반다이크는 항상 근사한 옷을 입고 다녔고요. 그리고 하인을 항상 데리고 다니는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행동도 뭔가 우아하게 귀족처럼 하고 다녔고요. 그리고 외교적인 매너와 교양 있는 태도는 화가이자 민간 외교관이기도 했던 루벤스에게서 배운 그런 사교 능력이었습니다. 네. 그의 이런 잘생긴 외모와 그리고 뭔가 사교적이고 매너 있는 태도가 당연히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겠죠? 반다이크는 그런 걸 되게 좋아했대요. 사람들 이목 끄는 걸. 왜냐하면 자기애 그리고 출세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넘치는 자기애 때문에 14살 때부터 자화상을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렇군요. 네. 자기애만 넘치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 텐데 저도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감 그리고 남 앞에서 주목받고 싶은 거. 실력이 받쳐주나요? 어떻게 봅니까? 네,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 없잖아요. 네,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으로 하면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죠. 네네네. 그런데 이 실력도 받쳐주는 사람이었으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할 만하지 않을까. 네. 저와 같지 않나 이랬어요. 네, 그는 그 자기를 사랑했던 만큼 고상하고 우아하게 자화상을 그렸어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다른 사람을 그린 초상화에도 역시 나타납니다. 자기를 고상하고 우아하게 그렸던 만큼 다른 사람의 초상화에서도 절제되고 기품 있는 분위기로 그렸는데요. 이런 그림들이 귀족들의 취향을 정말 저격을 합니다.
귀족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상적인 이미지로 초상화를 그려주는 반다이크는 바로 전 유럽에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귀족들의 초상화로 인기를 끈 반다이크는 마침내 왕의 부름으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왕 찰스 1세의 궁정화가로 크게 출세하게 됩니다. 사실 찰스 1세는 루벤스를 데려오고 싶어 했는데요. 루벤스가 거절하면서 그 다음으로 반다이크를 부른 거였거든요. 이 반다이크는 출세욕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왕의 궁정화가가 됐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상한 게 왜 영국 왕이 영국인을 화가로 안 두고 외국인을 굳이 부른 거예요? 마치 이제 프로야구에서 외국인 선수를 데려온 것처럼. 왜 네. 그런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같이 일할 사람으로 외국인을 뽑은 거죠. 네.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네. 이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없죠. 근데 당시 영국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그렇다. 네, 왜냐하면 회화 분야에서는 재능 있는 인물이 안 나왔거든요. 네. 예술 작품을 보는 눈이 있었던 찰스 1세는 자기 옆에 그만큼 뛰어난 궁정화가를 두고 싶어 했어요. 영국에 그런 만한 인재가 없으니까 플랑드르 지방에 있는 유명한 화가를 부른 거예요. 반다이크가 영국에 오자 찰스 1세는 기사 자기와 집, 연금, 선물 등을 주면서 극진하게 환대했습니다. 다 좋네요. 거의. 네. 그 기사의 자귀, 음. 자귀까지 받았으면 반다이크 경, 네. 뭐 이런 식이네요, 진짜. 네. 신하.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화가로서 할 수 있는 거의 끝을 올라선 거죠, 이제. 사람이 너무 밑도 끝도 없이 욕심만 부리는 거는 문제인데 어느 정도 야망과 욕심이 있어야 이렇게 좀 성공도 따르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들어요. 네. 반다이크의 경우처럼요. 네. 왜 그렇게 귀족과 왕실 사람들이 반다이크로부터 초상화 그림을 갖고 싶어 했는지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반다이크는 고귀한 신분에 어울리도록 고귀하고 우아하게 인물을 표현했던 이유도 있었고요. 인물의 얼굴 그대로를 묘사하면서 묘하게 그 사람의 긍정적인 매력이 느껴지도록 그렸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얼굴에서 매력을 끄집어내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죠. 또 거의 어둠에 파묻힌 듯이 짙은 검은색 배경을 주로 썼기 때문에 얼굴과 표정이 더 부각되도록 하는 게 반다이크만의 기법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작품 설명과 함께 할게요. 17세기 바로크 시대에 플랑드르 지방을 대표하는 화가로 안토니 반 다이크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 이미 16살 때 자신만의 독립된 작업실을 꾸리고 2명의 조수를 뒀습니다. 그는 당대의 거장 루벤스의 작업실에서 작품 제작을 함께하는 조수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루벤스는 그를 두고 내 제자 중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다이크는 특히 초상화로 유명했습니다. 그의 명성은 전 유럽으로 퍼졌고 영국 왕 찰스 1세의 부름을 받아 1632년 영국의 궁정화가로서 기사 자귀를 얻고 활동했습니다. 반다이크가 궁정화가가 되기 전 초기 걸작 중에 1620년에 그린 코르넬리우스 판 데르 히스트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코르넬리우스는 부유한 상인이자 미술품 수집가로 플랑드르 미술을 선호하고 후원한 문화계의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반다이크는 60대 중반에 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다른 장식이나 액세서리 그리고 어떤 포즈도 없이 코르넬리우스의 얼굴과 살아있는 눈빛만으로도 고상한 취미와 지성이 느껴집니다. 배경은 오직 검은색으로만 채워져 인물의 얼굴을 더욱 부각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반다이크가 찰스 1세 궁정화가였을 때 그린 왕비 헨리에타 마리아의 초상화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공주였는데 당시 왕실의 일반적인 문화처럼 그녀도 정략 결혼으로 영국의 왕비가 됐습니다. 이 작품에서 왕비의 드레스는 굉장히 아름답고 풍성하게 그려졌고 얼굴 또한 은은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미인으로 표현됐습니다. 찰스 1세와 헨리에타는 금술이 좋은 부부였고 스라에 4남 5녀의 자녀를 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종교 문제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성공회를 국교로 하고 있었고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였습니다.
개종을 하지 않은 헨리에타는 영국의 왕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림 오른쪽에 쓰지 않은 왕관이 보입니다. 대신 그녀는 사냥할 때 쓰는 검은색 챙이 넓은 모자를 써서 친밀하고 편안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그림 왼쪽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난쟁이 제프리 허든슨 경입니다. 당시 난쟁이는 왕실 가족에게 웃음을 주는 역할로 유럽의 궁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프리는 한 팔에 원숭이를 올려놓고 있는데 그 원숭이를 헨리에타가 손으로 살며시 붙잡아두고 있습니다. 이국적인 물건을 수집하기 좋아했던 유럽 귀족 문화에서 원숭이는 신비하고 이국적인 동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방종함과 음란함, 인간의 어리석음 등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원숭이를 붙잡아두고 있는 헨리에타의 자세는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는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냥하는 찰스 1세는 반다이크가 그린 찰스 1세의 초상화 중 유명한 작품입니다. 숲을 배경으로 한 손에 허리를 짚은 채 그림 왼쪽에 자리한 남자가 찰스 1세입니다. 이 작품에서 찰스 1세는 말 위에 올라탄 채 관람자를 내려다보는 권위적인 기마상 대신 격이 없고 편안한 자세로 사냥을 하다 잠시 쉬는 여유로운 모습으로 그려졌습니다. 이 작품에는 왕실을 나타내는 문양도 화려한 왕관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에 짚고 있는 지팡이와 허리에 차고 있는 검으로 군주를 상징했습니다. 찰스 1세는 그림의 중심이 아닌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입고 있는 은빛 상의, 사냥을 할 때 쓰는 챙이 넓은 모자, 그리고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 중 유일하게 관람자에게 시선을 향하고 있는 모습 등이 찰스 1세의 존재감과 우아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두 명의 하인은 말을 잡고 있거나 옷을 들고 있습니다. 찰스 1세의 희고 밝은 얼굴에 비해 어둡고 대략 그려진 하인들의 얼굴은 왕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품에서는 심지어 말조차도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숲은 찰스 1세의 권력 기반이었습니다. 숲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경제적 수입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물의 얼굴을 뛰어나게 표현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장치로 왕실의 권위를 표현한 반다이크의 초상화는 이후 200년간 영국 왕실 초상화의 교본이었습니다. 반다이크의 초상화 중에는 추한 면모를 보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섬세한 붓질로 그림을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면서 인물의 실제 얼굴과 비슷하게 그렸지만 그 얼굴에서 긍정적인 매력과 아름다움을 이끌어냈습니다. 얼굴만 봐도 기품 있는 성격과 분위기가 느껴지는 반다이크의 초상화를 많은 귀족들과 왕실 사람들이 찾는 이유였습니다. 자, 누가 내 얼굴을 되게 잘 그려준다면 저도 무조건 그 사람한테 제 초상화를 부탁할 것 같아요. 네. 사람 심리는 다 똑같죠. 그죠? 네. 특히 왕가의 초상화는 왕의 권력과 권위를 드러내는 정치적 선전 도구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그리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나 맡아서 할 수가 없었겠죠. 그만큼 반다이크가 뛰어난 초상화가였다는 걸 증명하는 일도 되고요. 네, 오늘은 반다이크의 초상화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내일 소개할 화가는 프란스 할스입니다. 이 화가는 어떻게 초상화를 그렸는지 기대해 주세요. 네, 청취자 여러분도 듣고 싶은 작품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 KTV 국민방송 인터넷 라디오 페이지나 저희 블로그에 남겨주시면 되니까요. 언제든지 그림 읽어주는 여자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국제 정보톡톡입니다. 생활 속 유용한 정보에 대해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어떤 정보가 기다리고 있죠? 네, 전자레인지가 참 간편한 조리도구인데요. 잘못 이용하면 정말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국제 정보톡톡에서는 전자레인지 절대금지 리스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국제의 정보톡톡.
네, 정보톡톡 오늘도 여러분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알찬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자레인지에 데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것들을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이나 보관해놨던 음식을 금방 데울 수 있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는 사용이 간편해서 아주 많이들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전자레인지에도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기 전에 이걸 넣어도 되나 하며 고민할 때가 많죠. 오늘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준비했습니다. 전자레인지 절대 금지 리스트를 소개합니다. 꼭 지키고 안전하게 먹자고요. 첫째, 호일과 은박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전자레인지에 마이크로파가 통과되지 못하고 반사돼서 불꽃과 스파크를 일으켜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계란도 안 됩니다. 계란 속 수분이 수증기를 발생시켜서 내부에 압력이 올라가서 계란이 터지거든요. 셋째, 고추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됩니다. 매운 화학 성분이 뿜어져 나오면서 연기가 나거든요. 따라서 고추 역시 전자레인지 금지 식품입니다. 넷째, 컵라면도 안 됩니다. 컵라면은 전자레인지에 정말 많이 돌려 먹는 식품이죠. 하지만 고온에 용기에 안 좋은 부분이 녹아서 발암 물질이 국물에 스며들 수 있으니까 절대 금지입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겠죠. 다섯째, 과일도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세요. 수분이 많은 과일들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껍질이 내부 압력을 견디기 힘들어서 터지기 쉽답니다. 과일을 전자레인지에 돌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섯째,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뚜껑을 닫은 채로는 절대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지 않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압력에 의해서 유리가 깨지고 파편이 얼굴에 튈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누가 병 음료수를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냐고 하시지만 감기에 걸렸을 때 쌍화탕을 먹으려고 할 때 자칫 실수할까봐 말씀드렸습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전자레인지 금지 리스트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과잉 보호하는지라 불을 절대 쓰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 정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과잉 보호 집에서는 도련님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다시 한번 짚어드릴까요? 어떤 금지 리스트가 있는지? 첫 번째는 호일과 은박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불나요. 네. 큰일 나요. 그리고 계란도 넣으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셋째, 고추도 전자레인지에 데우면 안 됩니다. 컵라면도 안 되고요. 그건 환경 호르몬 때문이죠. 다섯째, 과일도 전자레인지에 데우지 마세요. 그리고 병에 들어있는 음료수는 뚜껑을 닫은 채로는 절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됩니다. 뚜껑을 열고 넣으세요. 그럼요. 절대 전자레인지에 나올 거, 넣지 말아야 될 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키 씨는 그 전자레인지 금지 식품 몇 가지 알고 계셨어요? 여기 중에서. 호일과 은박 접시, 뭐 그리고 컵라면 넣었을 때 환경 호르몬 나온다는 거, 뭐 그 정도는 알았는데 의외인 게 과일, 고추 뭐 이런 거였어요. 계란. 네. 그렇습니다. 과일은 안 넣어도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했는데. 과일을 왜 따뜻하게 해서 먹죠? 그 조리 방법 중에 바나나 같은 거 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하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전자레인지 절대 금지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평소에 전자레인지 자주 사용하신다면 오늘 알려드린 6가지는 꼭 피하셔야겠어요. 네. 자, 5월 16일 성년의 날 월요일이죠.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 홍옥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